네, 그럼 시작할게요. 다들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네. 제가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버 인프라 개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뭐 서버를 막 구축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버 컴퓨터 사서 맥 서버에 넣는 이런 걸 어차피 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발자들 대부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개발자가 제 눈앞에는 한 명,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를 수강하는 인원 중에서 다른 한 명이 지금 온라인으로 듣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솔직히 딱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서버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기초 개념 강의고요. 그래서 막 엄청 딥하게 다루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건데 적어도 최소한 어느 정도 그 서로 어디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다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도커를 배우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도커는 제일 마지막에 개념과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3차 시대 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한번 드렸는데 되게 서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서버란 호출을 받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전송합니다. 네트워크 기반으로 정보 제공하는 하나의 컴퓨터, 가상 공간, 계산을 처리하는 데 쓰는 컴퓨터, 뭐 되게 다양한 말이 왔는데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말들 중에서 서버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 있는 말들이 엄밀히 말해서는 전부 다 서버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뭘까요? 이런 말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흔히들 저희가 서버라고 말을 하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지금 그림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떤 큰 공간이 있고 거기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로 인해서 뭔가 사람이 건들기 되게 힘들 것 같이 생긴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실 텐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중앙에 있는 거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죠. 이 데스크탑 컴퓨터도 적당한 설정을 통해서 얘가 저희가 소위 생각하는 왼쪽에 있는 서버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게 이제 이 서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혼동이 오게 되게 되는 원인인데 얘는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웹 서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왼쪽에 있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서버가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띄워주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통신을 통해서 응답을 돌려주는 서버라는 의미, 뭐 사실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얘네들 세 개 전부 다 개발자들은 말할 때 서버라고 지칭을 해요. 개발자들은 이거를 이제 일을 하면서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익혀오고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유추낸다라는 게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만약에 송조현 매니저랑 얘기를 하면서 이 서버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서버 얘기를 한다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102번 서버 하면 어떤 서버를 말하고 그 TTS 서버를 하면 어떤 서버를 말하고 그 서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문맥상으로 파악을 한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서버라고 통틀어 부르다 보니까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딱 서버라고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서버라고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힘들고 거기에서 의사소통이 조금 흔들리면서 상호 간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이 서버라는 것은 결국은 일단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다룰 서버라는 것은 크게는 오늘은 물리적인 의미의 서버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그것들이 어떻게 커져가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이거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차 시에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웹 서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브라우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될 거고 전체적으로 총 3차시 동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서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컴퓨팅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왔는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기술들,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술들. 2차 시에는 서버는 다른 의미에서 저희가 매번 서버 하는 다른 의미의 서버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HTTP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API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는 이제 도커는 오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도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도커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서버 인프라 강의를 성리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건 이제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건데 굉장히 크고 엄청난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컴퓨터인데 얘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는 1959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컴퓨팅 환경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컴퓨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용 컴퓨터가 등장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큰 기관에 도입되기 시작한 컴퓨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보통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결합돼서 판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맥북을 가지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맥북에는 그냥 사람에 따라서 지금 잠깐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전 굉장히 많은 IDE들이 있고 그리고 포스트맨이나 도커 같은 게들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런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라고 하면 바로 이 맥북 그 자체. 맥북이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는 이제 사용자가 골라서 설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보통 메인프레임을 하나 구비를 하게 된다면 그거에 그 하드웨어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오고 은행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굉장히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매를 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가 굉장히 길고 주민들 정보나 은행 계좌 정보 같은 정보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처리 능력을 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되었고 유지보수 기간이 몇십 년에 가까운 컴퓨터들이다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대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언어들이라고 보자면 이제 자바나 코틀린 뭐 C 언어, 파이썬 이런 거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얘네들은 이제 그 시대에 나왔던 언어들인 코볼 굉장히 옛날 언어들을 사용해서 만든 컴퓨터들이라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코볼 배워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듯이 실제로 전문가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유지보수는 계속 됩니다. IBM이 이 분야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회사나 뭐 요즘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갖추고 있을 서버 컴퓨터를 보시자면은 이런 식으로 렉 같은 곳에다가 메인프레임 GPU, CPU 같은 거를 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거를 특정한 저장소에 보관을 하고 물리적으로 저장소에 보관을 하고 걔네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게 이 서버 컴퓨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서버의 저희 회사 기준으로 90%는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라고 부를 때. 사실 숫자가 좀 랜덤하긴 한데 굉장히 대부분이 이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런 말이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모니터가 잠깐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은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아까까지 방금 보여드렸던 물리적인 서버를 본인이 직접 구비를 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이제 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WS가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GCP라고 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상당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도 점점 더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둘을 위협하고 있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강의에서는 다루진 않겠지만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칩이 엔비디아의 제슨이라는 칩인데 이게 작은 칩에서 인공지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칩이에요. 딥러닝을 다룰 수 있도록. 엣지 컴퓨팅은 이제 클라우드나 서버나 하나의 큰 처리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엣지 컴퓨팅은 오른쪽에 있는 CCTV 같은데 작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서버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설문 중에서 저 세 개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크게 말해서 데스크탑 컴퓨터와 렉 서버 얘네들이 모두 다 서버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갈 거고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실제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OS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CentOS 리눅스 7 코어라고 보이시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OS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예를 들자면 윈도우즈랑 iOS, 안드로이드, 뭐 리눅스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똑같은 CentOS 7이에요. OS가 같아요. 왼쪽에서 접속해서 사용하는 서버의 OS랑 오른쪽에서 얘는 실제 컴퓨터에서 데스크탑을 띄운 거예요.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OS CentOS 7입니다. 얘네 둘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차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OS인데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가 32기가에 GTX 1050 Ti가 붙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개발자용 컴퓨터로서 상당히 좋은 수준이 되는데 혹시 제목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기능상의 차이 CentOS 7, CentOS 7 얘네 둘은 실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화면을 제외한 부분은 반면에 성능상의 차이를 확인을 해보자면은 어떤 서버인지는 알려드리지 않겠는데 이거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서버 중에 하나고요. 엔비디아 SMI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GPU들에 대한 스펙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테슬라 V100이라는 GPU가 들어갔어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만 메가바이트가 넘죠. 대략 32기가예요. 32기가 정도. 그리고 시스템 상황판을 띄워보면은 밑에 보시면 메모리가 251기가바이트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 렉 서버라는 게 등장을 하는 게 그런 이유가 되는데 실제로
그냥 데스크탑 컴퓨터랑 렉 서버에 들어가는 컴퓨터랑은 기능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성능상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렉 서버에 있는 저 한 칸이 사실상 오른쪽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랑 동일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즉, 거대한 렉 서버에 저 데스크탑 컴퓨터를 다른 형식으로 짜맞춰가지고 그거 그냥 계속 꽂아 넣는 거예요. 걔네들을 하나로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아니고 사실 그냥 그거는 그냥 저장하는 장치이고 저 하나가 한 대에 맞물려 있고 그리고 렉 서버용 메인프레임들은 다른 GPU들을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가장 큰 그 실리콘 보드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GPU를 여러 개를 꽂을 수 있고 메모리도 여러 개 꽂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달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데스크탑 컴퓨터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의 본질을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은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도 어떻게 한다면은 저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버랑 크게 다를 게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까 보셨던 테슬라 V100이라는 GPU의 크기를 보시면은 가격을 보시면은 $10,000가 넘어가죠. 지금 하나에. 그러니까 그 서버 안에 $10,000짜리 GPU가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메모리도 250기가가 넘어가는 수준이 된다면은 저희 회사에서 서버 하나를 발주할 때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의 비용을 맞추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자금력이 없는 작은 스타트업들은 5천만 원 가지고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AI를 하게 되는 회사나 아니면은 IT적인 커패시티가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에는 이런 가격이 절대 적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AWS에서 똑같은 GPU를 사용하는 인스턴스가 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인스턴스에서는 시간당의 비용을 계산을 하죠. 스타트업이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러닝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없고 AI를 한다면은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만 돈을 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서비스입니다. AWS에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신에 그걸 자원마다 시간당 가격을 매겨가지고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엄청난 양의 스타트업들을 양산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컴퓨터랑 서버, 결과적으로 서버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특정한 기술, 가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AWS는 엄청난 양의, 진짜 누가 요청을 해도 언제든지 제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의 서버들을 구비를 해놓고 그거를 자신들의 특수한 기술을 통해서 때에 맞춰서 언디맨드 형식으로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이게 현재 저희가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즉, 클라우드 서비스의 본질은 물리적인 서버를 어떻게 나누어서 제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보다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라고 해서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서버를 기준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걸 놓쳤는데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 다른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서버를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범주가 넓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씩 짚어가는 걸로 할게요. 제일 밑에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스라고 해서 괜찮은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아스, 파스, 사스. 혹시 여기에서 각각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다시 좀 크게 말해주세요. 인터넷에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네, 뭐 두 개는 맞았어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어디에서든 원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인데 제일 밑에 예시 중에서 AWS, Azure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러니까
AWS는 이제 EC2, 네, AWS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제가 AWS밖에 못 써봤기 때문에 AWS에서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서버를 구축할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 물리적인 서버를 잔뜩 쌓아두고 그리고 그거를 나누어서 판매를 하는 식의 서비스죠. 이런 걸 IaaS라고 하고요. 그리고 AWS에서는 그냥 서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서버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PaaS라고 하면은 이제 플랫폼에서 서비스. 즉,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뭐 구글 플레이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개발자들이 앱을 개발을 하고 나서 플레이스토어에 올리게 될 경우 걔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죠.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트, API 애드민,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누구냐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즉, 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그 실제로 그 서버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던 사람들, 즉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네트워크랑 서버 인프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PaaS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저 같은 사람들이 말하겠죠.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그것을 배포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aaS는 엔드 유저라고 돼 있는데 이 SaaS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 지금 예시를 봐도 지메일이랑 트렐로, 슬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즉 지메일이라면 이메일 서비스죠. 트렐로는 이제 이슈 트래킹 서비스, 슬랙은 메시징 서비스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어디에서든 그냥 다운로드만 받으면은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이제 오피스 같은 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이제 원드라이브랑 연동을 통해서 어디에서든 자기가 작성하던 문서를 작업할 수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닥스,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의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것 중에서 하나라도 해보셨으면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경험을 해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다른 거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희 생활에 이미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세죠. 소위 말하는. 벌써 거의 마지막에 다 나왔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필요한 기술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가상화, 여기 컨테이너라이즈 개념 개발을 하면서 도커를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는 컨테이너라이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직역을 해보면은 저기 pack into or transport by container, 컨테이너 안에 짐을 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 계열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 인프라스트럭처에 의존되지 않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어디에서든 동일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컴퓨터에서 쓰든 저 컴퓨터에서 쓰든 그 하드웨어적인 그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가상화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커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도커는 도커 자체로도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도커 같은 경우는 약간 불법 게임 같은 걸 불법 게임 다운로드 혹시 해보셨으면은 데몬툴스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SO 파일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아무도 없구나.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CD 디스크로 게임을 팔던 시절에 나왔던 파일들이에요. 그 CD 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복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CD 디스크가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지 담고 있는지를 그 복사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일종의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또 그거를 이제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걔를 실행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CD를 꼽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을 해주고 그게 게임에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끼쳤고 굉장히 유명한 도구인데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도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다 내포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놨다. 그럼 도커를 이용해서 그 소프트웨어 도커 안에서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OS가 무엇인지, 필요한 패키지나 어떤 언어를 컴파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집약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요. 이미지로 만들면은 이미지로 만드는 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다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미지를 도커를 이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실행을 하게 된다면 도커 컨테이너가 생기게 되고요. 그 도커 컨테이너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서든 똑같이 구동이 되는 그 장점을 가지고 도커가 성공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림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아키텍처랑 버추얼 아키텍처, 가상 아키텍처라고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전통적인 아키텍처를 봤을 때는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고 거기에 깔려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윈도우냐, 맥이냐, 리눅스냐, 유닉스 기반 시스템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조차도 이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즈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 분이 있다. 제가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가져간다고 한들 제대로 그게 동작을 할 수 있을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쇄하기 위해서 그 아키텍처, 실제로 하드웨어 아키텍처 위에 그 가상화 레이어가 있고, 그 가상화 레이어 위에서 이제 작은 OS, 작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더 덧붙여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는 기술을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제가 맥북 프로에서 이걸 작업을 해서 도커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도커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그 이미지를 전달을 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기만 하면은 OS랑 상관없이 거기에서 자동으로 잘 굴러가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컴퓨터에서든 크게 다를 게 없이, 솔직히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컴퓨터에서는 똑같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도커가 되겠죠. 도커랑 오른쪽에 있는 건 쿠버네티스 마크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네,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도커가, 네, 넘어갈게요. 아까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드 밸런싱이라는 기술이 있죠. 로드 밸런싱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영어 어느 정도들 다들 하셨을 테니까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짐을 어떻게 나누느냐. 예를 들자면 10명의 팀이 있는데 일이 10개가 있으면은 팀원 10명한테 각자 나누어 주는 게 맞겠죠.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상 하나의 큰 서버에서 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여기에 계속 하게 된다면 나머지 서버들이 놀게 된다. 일을 어떻게 분산을 해주느냐, 분산 처리 분야에서 등장한 기술이고, 분산 처리와 관련된 기술이라서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사용자가 100만 명이 있었다. 서버가 100만 개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는 하나의 서버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는 구글닷컴이죠. 구글닷컴이 절대로 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계속해서 있고 여기에다 요청을 보내는 사용자도 꾸준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큰 서버를 가졌다고 한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인 구글을 한 서버에서 다 처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들어오는 요청들을 한 곳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놀고 있는 서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여러 개의 서버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있는 아이콘은 아마존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AWS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ELB라고 해서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소규모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큰 규모까지도 문제없는 엔진엑스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HA 프록시라는 것들을 가지고 로드 밸런싱이라는 걸 이뤄내는 거에 집중을 하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클라우드 컴퓨팅에 필요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해서 양이나 크기에 있어 변할 수 있는 정도라고 쓰여 있죠. 이게 언뜻 보기엔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서버가 있었다고 해봐요. 아까처럼 요청량이 굉장히 많아. 서버를 증설해야 돼. 서버를 어떤 식으로 증설을 합니까? 그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 자체를 더 키워내거나 아니면 동일한 서버를 더 만들어내거나 이런 방식을 택해야겠죠. 왜 클라우드 컴퓨팅의 스케일러빌리티가 중요해졌느냐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메인프레임 서버 컴퓨터를 기억하신다면은, 만약에 실제로 사용하는 규모가 너무 많아서 그 메인프레임 하나에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이걸 증축을 할 때 똑같은 메인프레임 하나를 다시 가지고 온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스케일을 올린다거나 하드웨어적으로 스케일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스케일 그 방향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버티컬이랑 호리전틀 방향이 있어요. 스케일 업이랑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스케일 업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가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양을 늘리는 것,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면은 걔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애들을 여러 생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서버를 이게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실제 사례라기보다는 실제 용례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하나의 서버가 있었어요. 이 서버에 딱 맞게 최대한 많은 처리량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졌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새로운 서버를 구비를 하겠죠. 얘보다 더 처리량도 늘고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 스펙이 될지에 대한 견적을 내야 되고 그 견적을 기준으로 발주를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평촌에 있는 IDC에 그 서버를 다시 갖다 넣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려요. 보통 새로운 서버가 들어오면.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거를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만큼 똑같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스케일 아웃 기술이 기본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이 아니라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로드 밸런싱 기술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다고 한들 걔가 처리하는 요청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상 걔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과 함께 스케일 아웃, 즉 가로 방향으로 호리전털하게 스케일 아웃을 하는 기술이 더 유행해지게 되었고요. 스케일 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스케일 업하는 단계에서 굉장한 고난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애고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보다는 이제 가상화랑 로드 밸런싱 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달성을 하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온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말을 하자면 소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가상화된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트. 이게 무슨 뜻이죠? 기억이 안 나요.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를 여러 개 지휘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즉 하나의 컨테이너가 생겼을 때 그걸 다른 컨테이너들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요청량에 따라서 컨테이너의 수를 바꾸고 아니면 컨테이너가 죽었을 때 그걸 다시 살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핫토픽으로 올라온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쿠버네티스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고 있었어요. 굉장히까지는 아니어도 몇 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맞춘 니즈에 적합한 도구라는 평가를 받아서 요즘 굉장히 핫한 기술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서버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AWS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완전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일종으로서 서버리스인데 얘는 이제 앞서 말한 것들이랑은 좀 결이 달라서 따로 빼뒀는데요. 서버리스 아키텍처라고 말을 한다면은 실제로 저희가 말하는 아까까지 말했던 물리적인 서버들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사용했느냐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실제 저희가 큰 서버를 갖다 두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걸 100% 활용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인데 서버가 놀고 있으면은 그만큼은 돈을 내지 않고 서버가 사용되는 만큼 돈을 매긴다라고 해서 실물적인 하드웨어가 기준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사용을 한 양을 기준으로 돈을 매기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시간도 좀 많이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금 바로 개발 언어로 넘어가니까 좀 힘드실 텐데 사람이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특정한 기계가 있으면 얘는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뱉어냅니다. 이게 함수의 기본이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함수들이 이제는 함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기계가 도구를 받아서 그 도구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개념이기도 해요. 즉 람다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 서비스의 이름이 람다입니다. 실제로 이름이 없는 함수를 받아서 그 함수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간단한 개념이에요. 즉 AWS 람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함수를 넣어주면은 이 함수를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함수만 계속해서 늘려나가니까 자원을 유동적으로 사용량을 늘릴 수가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마존 AWS랑 GCP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EC2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실제 서버를 공급해주는 서비스. EBS라고 하면은 교육방송이 아니고요. EBS라고 하면은 EC2 또는 EC2 같은 데서 사용할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기준이 EBS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RDS라는 서비스라고 한다. 얘는 이제 거의 그냥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준다기보다는 실제로 관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
자신들이 제공을 해준 서버들에 대해서 로드 밸런싱을 제공을 하는 기술, 아니면은 도메인, 그러니까 소위 구글닷컴 같은 도메인 같은 걸 파는 서비스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 도메인에 맞게 네임 서버를 매핑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는 실제 컴퓨터랑 서버랑 큰 차이가 없다가 핵심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클라우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지가 그 아이콘인 이유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만큼 동일한 양의 서버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1차 시는 그냥 간단하게 개념 설명에 대한 시간이 돼요. 과제는 아니고 과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어서, 그래서 그냥 어떤 걸 생각을 해볼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보셨어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게 그러니까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AWS랑 GCP는 둘 다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AWS의 EC2에 대응하는 GCP의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 왜냐면은 얘네들이 거의 삼국지 마냥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자는 AWS를 선호하고 어떤 개발자는 GCP를 선호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서 그걸 어느 정도 아시는 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의 성능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할 테니까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써놓은 것 같고, 그리고 로드 밸런싱이 잘 적용된 서비스 실제 구조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게 왜 필요한 건지나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실제 로드 밸런서가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 같은 부분들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40분 컷 한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너무 못했는데. AWS, EBS랑 S3랑 뭐가 차이가 있나요? EBS랑 S3요?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저도 클라우드 전문가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써본 것만 할 줄 아는 거고, EBS는 아마 실제 그냥 블락만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S3는 그거잖아요. 시큐어 스토리지잖아. 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실제 EC2나 RDS에서 RDB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 하드웨어 공간이 있으니까, 볼륨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붙여가지고 몇 기가에 얼마씩 스토리지를 나눠서 팔기 위한 서비스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찾아보면 되지. 네, 뭐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그냥 찾아보시기에는 저희가 소위 컴퓨터라고 말하는 것에 굉장히 세분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지 않으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클라우드 전문가가 되지 않으실 거고 인프라 전문가가 되지 않으실 거라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개념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그 다음 차시에 약간 다들 노트북이 다 있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같은 뭐 노트북에다 포스트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다운로드해서 가져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